오늘장 주요 이슈를 마켓 리더에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완화로 인한 기대감,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기대감만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건지 현 상황에 대한 점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고 네.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경기가 침체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특히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연준의 통화정책 강도에 따라서 그 확률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신용 위기를 수반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신용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은 사실 통화정책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계 수준을 넘어서는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이 얼만큼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올해 글로벌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강도에 따라서 침체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러면 이 경제 비관론이 있다 보니 미국에서도 고용 지표가 호조가 되었다면 이건 참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네. 안 좋은 소식, 임금 상승률 둔화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굿뉴스, 배드뉴스. 왜 배드뉴스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꼭 배드뉴스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일종의 골드락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긴축 강도는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용 시장은 양호하니까 그럼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시간을 두고 점차 완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용 시장도 과열 국면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 긴축과 관련된 공포가 일단락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이 예측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기반 대응으로 이미 바뀌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은 높은 상태에 있고 고용 시장의 과열이 식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용이 과열됐다라는 게 좀 식어가야 우리가 안정화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언제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도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고용이 조정되고 네. 있다는 것은 이미 이번 상반기부터는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연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실업률 전망치를 3.7%로 내놨거든요. 목표치가 4%니까 네. 그것보다 훨씬 더 과열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올해 연준의 실업률 전망치는 4.6%입니다. 목표치보다 4.6%요? 높고 네. 지난해 실업률보다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음. 그 얘기는 올해 미국의 고용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연준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상반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축적되는 데이터를 연준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연준도 무언가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확실한 이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저희도 함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의견도 사실은 내놓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예측으로 다 뭐 완전히 이 말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야기해 주셨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말들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인상 사이클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인상 사이클이 네.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 고용과 비슷하게요.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포커스 맞춰보면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점이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3월이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기저효과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조금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향방도 궁금합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 방금 해주셨고요. 향방은 결국 상반기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요. 13일에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사상 첫 7연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쓰입니다. 7연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7연속을 예상하는 예, 걸까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인상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7연속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 폭이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큰 폭이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대응도 이에 상응하는 강도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신년 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발표한 내용이나 그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올해도 통화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의 기조가 일단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금융시장이 지난 11월보다는 조금 안정돼 있는 것도 네. 아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1분기 중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베이비 스텝일지 자이언트 스텝일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기사로 좀 봤었는데 수석님께서는 만약에 오른다면 베이비 스텝을 이야기하신 건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례적인 상승폭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연준도 금리 인상폭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역시 25b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달러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번질지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좀 점검하고 가야 돼요.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2021년이나 2022년처럼 극단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 시장을 떠나는 흐름은 올해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순매수 쪽을 높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달러 자체가 강세 국면이 마무리되고 점차 약세 국면으로 진입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리스크 온 심리가 점점 커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신흥시장의 대표 주자인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올해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중국 경제의 호재를 많이 입는 우리 경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다시 문을 활짝 연다면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국 경기 활성화의 수혜는 그것보다는 중간재나 자본재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소비 수요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네. 올해 중국 경기가 반등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출 증가와 투자 활성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기업이나 아니면 자본재나 기계류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의 수혜를 더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항공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뭐 당분간 은행이나 자동차, 에너지, 뭐 항공 관련해서 조금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하향 조정되다 보면 중국에서 아무리 문을 열어도 실적 하향과 주가 상승 조금 반대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이 항공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차하는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항공주의 실적은 아마 고유가의 영향 남아 있기 때문에 고유가의 영향. 기본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유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하락으로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영역,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이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달러 약세, 외국인의 러브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지 계속해서 환율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1,200원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올 연말에는 1,2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쪽에 전망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달러 자체의 흐름이 이미 강세를 마무리하고 점차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 달러 강세는 기본적으로 물가의 상승과 궤를 같이 했고 이에 연동된 통화 정책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지난 4, 4분기에 정점을 기록하고 네. 올 상반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통화 정책의 강도도 약화되는 쪽으로 움직이면 달러의 약세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일본 엔화나 아니면 중국 위안화처럼 우리 주변 환율의 강세도 우리 원화 강세에 같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12월에 미국 CPI 발표도 중요한 방향성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주요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화 정책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소비자 물가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발표됐던 7.1%보다 훨씬 낮은 6.5%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1월 말에 예정돼 있는 FOMC에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아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문보다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초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혹시 전망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매파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형성돼 있든 현재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고 네. 이 부분에 대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과 변수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망과 저는 변수가 참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네. 생각하기에는 앞서 여러 번 언급돼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 강도, 즉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언제 얼마 정도에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향후 글로벌 경기의 둔화폭 또는 침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기 수준을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5%를 크게 상회하지 않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올해 경기는 급격한 침체 국면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한 3%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2%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 넘게 상승률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데믹으로의 정책 전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게 시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 경기가 저희 생각하는 것처럼 반등을 한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을 상당히 방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요인으로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요. 또 대북 문제와 같이 우리나라와 연관돼 있는 지정학적 불안들도
올해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5% 금리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중국 이야기 하기 전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수석님 의견과 다르게 예상과 그리고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가게 된다면 어떤 여파가 또 시장에 미쳐질까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의 임계치라는 것은 네.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신용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국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5% 이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가 더 가파르고 더 높게 올라간다면 현재 안정돼 있는 미국의 크레딧 마켓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금융시장의 관점이 지금의 기대에서 파이낸셜 디스트레스를 감안해야 되는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로 넘어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부도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여파로 인해서 고용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 연말 이후에는 미국 경기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경기의 침체가 상당히 깊게 본격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임계점 수준에서 마무리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이 임계점을 잘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또 나와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걸로.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정용택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